관세전쟁은 모든 자산시장의 악재지만 가상시장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 시간에, 즉 미국의 밤 시간에는 얼른 들어가서 보시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반감기 효과가 극대화되는 해입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충당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에서 32년을 근무했고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마저 정년퇴직하고 이제는 인생 산막에서 자유로운 글쓰기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모든 관세 전쟁은 자산시장의 악재입니다. 왜 이게 악재가 되냐면 관세는 일단 수입 물가를 올립니다.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우선 시장 금리는 그냥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심할 경우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정책금리나 시장금리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우선 트럼프의 감세정책과 고관세정책을 일컬어 트럼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가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관세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 트럼플레이션이 선반영돼서 10년물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이걸 한 달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그대로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보복관세로 대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어지러울 정도로 난무하는 관세 폭탄 때문에 시장이 심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자산시장에 대한 불확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당연히 관세전쟁은 모든 자산시장의 악재지만 가상시장도 예외는 아니돼서 가상시장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주식시장과 커플링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커플링됐으며 커플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원래 비트코인은 금과 연동화되어 있었어요. 즉 커플링되어 있었습니다. 실물금이나 디지털금이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2020년에 금 1온스의 가격이 $2,000에 도달하자 미국 정부가 금 선물 시장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즉 미국 정부로서는 금값의 상승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해 상반기에 5차례의 규제를 가했어요.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는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을 올릴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축소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부담을 줘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향세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하반기 들어서 3번이나 더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금선물 시장에서 발을 빼고 이때 비트코인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까지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연동화돼서 움직이다가 10월 이후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금값은 계속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위로 치솟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스닥하고 연동됩니다. 지금도 나스닥하고 연동성이 가장 강한데 이게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낮에는 나스닥 100하고 연동이 되고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야간에는 나스닥 선물하고 연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추락을 한다거나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을 적에는 나스닥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 낮 시간에, 즉 미국의 밤 시간에는 그때는 나스닥 선물을 얼른 들어가서 보시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둘이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금 가격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기 때문에 한 20-30%의 조정은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일종의 하락세를 암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우상향하는 오름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격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 시에는 오히려 매입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많은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비트코인의 볼린저 밴드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있을 적에는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을 타고 탄력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선 아래로 하락하더라도 밑에 볼린저 밴드 제일 하단을 접하고 다시 상승하고 하단으로 내려가고 상승하는 걸 반복하는데 지금 같은 볼린저 밴드는 하단을 접했는데도 이 볼린저 밴드가 확산되면서 하단을 타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일봉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째 하단을 타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종의 하락세를 암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저런 식으로 확산되면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게 하락세로 접어들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최근 지난해 10월 이후 이렇게 확산되면서 아래선을 타면서 내려오는 경우는 지금 처음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그간의 개인들이 끌어오던 시장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SEC가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SAB 121 이라는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냐 하면 과거에는 은행이 가상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위험자산으로 인지를 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지침이 바로 SAB 121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이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수탁 업무를 하고 싶어도 즉 비트코인을 받아서 복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싶어도 비트코인을 받았을 적에는 그 위험자산만큼 자본을 써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들은 가상자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었었는데 이런 일종의 악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 은행들이 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 등 관련 암호화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겁니다. 즉 한마디로 비트코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 반감기 효과가 극대화되는 해입니다.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감기 사이클은 첫 해, 둘째 해가 비교적 상승 실적이 좋고 셋째 해에는 거의 어김없이 하락하는 사이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 이론상 올해는 반감기로 인해서 상승하는 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중의 비트코인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요건 뒤에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 신생 자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산군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정부만 해도 지금 15개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기타 브릭스나 러시아 등도 비트코인 매집에 나섰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인 주도장세에서 기관 주도장세로 변환되는 건 기관들은 그들이 지키는 2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과거의 규제적 정책에서 이제는 지원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길이 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만 나쁘지 않다면 그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겁니다. 우선 지난해 1분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이 시장에 진입한
기관 투자자 숫자가 944개였습니다. 즉 SECO의 분기마다 포트폴리오의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는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금 운용사의 숫자가 미국에는 한 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944개가 이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13% 정도 진입을 했고, 이제 지금부터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대형 은행들이 이제는 진입하는 그런 순서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채널 리시스라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가상자산 거래의 약 70%가 건당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였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큰 자금은 개인들의 투자로 보기 힘들고 이거는 기관들의 투자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제는 기관이 시장의 70% 이상을 주도하는 기관 주도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데이터가 반감기 데이터인데, 반감기 사이클을 보면 둘째 해의 상승 효과가 컸습니다. 즉 둘째 해라는 건 2012년에 반감기가 시작돼서 2013년이 둘째 해고, 그 다음에 2017년, 그 다음에 2021년이 둘째였는데, 지금 그 해당 연도를 들여다보면 죄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셋째 해에는 어김없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즉 셋째 해라는 게 2014년, 2018년, 2022년인데 그 해를 들여다보면 빨간색이 훨씬 많아요. 즉 셋째 해에는 항상 저렇게 마이너스로 빠지더라라는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적에, 올해는 다행히 2025년은 둘째 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반감기 사이클상 실적이 좋은 해가 될 거다라는 데이터에 동의를 한다면 올해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중 유동성이 지금 급격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2027년 7월 달만 해도 비트코인이 338만 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년 반 지난 지금 들여다보면 이 수치가 230만 개로 자그마치 2년 반 사이에 108만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즉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거래소에 놔두지 않고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유동 물량이 지금 빠른 속도로 저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 등 이런 대체자산, 즉 한마디로 달러의 대체자산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이 다 모아봐도 전체 자산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군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전체 자산의 5%, 채권은 13% 정도 되고,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은 통화 파생상품을 비롯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그 물량이 큽니다. 이로 미뤄봐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이제 커나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가 지금 국가 간 경쟁 상태에 도래했다라는 얘기인데, 우선은 브릭스에서 비트코인을 갖고 교육을 촉진시키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회의가 10월 24일 날 끝났는데 11월 초에 러시아는 비트코인 채굴과 비트코인 거래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근본적으로 채굴이나 암호화폐 사업을 전면 금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밀채굴량이 세계 1위입니다. 비트코인 전체의 55% 정도를 아직도 중국이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호들이 돈을 놀리는 방법이 금을 모은다거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밀거래가 지금 아시아 1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또 들여다보면, 지난 10월 러시아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자라는 의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가 됐었고, 또 하나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는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채굴을 합법화시켰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채굴을 하자라고 권했는데 그 방식이 비트코인 채굴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둘의 공통점이 똑같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과 데이터 센터를 연계시켜가지고 이 산업 분야를 진흥시키자라는 걸 오히려 브릭스 회원국들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에 채굴을 합법화시키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러시아 부호들이 자본 유출을 할 수 없게 채굴한 비트코인은 해외 수입상한테만 팔게 돼 있습니다. 즉 러시아 상품이나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수입상한테 팔아서 그게 국내로는 유출되지 않게 하고 동시에 거래소 2개를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기업들한테는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되는 건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지금 같은 밀채굴이나 밀거래를 묵인하는 상태에서 이 시장을 끌어갈 건지 아니면 러시아처럼 그들도 채굴이나 거래를 합법화시킬 건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이런 행태를 보고 또 하나는 페트로달러 시장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JP모건 보고서에서도 2023년에 석유 거래의 20% 이상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맺은 50년 만기 군사경제협정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때 미국이 이 협정을 더 연장하자라고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부를 했습니다. 바로 이 협정이 페트로달러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야 하는 그러한 협정에서는 이제 해방이 돼서 앞으로는 페트로달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균열이 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인 11월 30일에 다급하게 그의 SNS에다가 앞으로 탈달러를 추구하거나 달러의 통화를 쓰려고 하는 나라한테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바로 브릭스의 그 탈달러 행동과 그다음에 페트로달러의 균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폴리마켓이란 베팅 그 마켓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것 같으냐라는 이 베팅에 지금 한 46% 정도가 베팅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올해 안에는 이 비축하는 게 힘들지 않겠어라는 의견이 약간 더 우세합니다. 이게 1월 16일만 해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6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슬금슬금 떨어져가지고 40% 아래로 있어서 돈 내고 베팅하는 곳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모아야 할까요? 이거는 이 업계에서 유명한 캐시우드나 마이클 세일러의 전망에 의하면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2030년에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했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는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 1,300만 달러는 어떻게 나온 수치냐 하면 지금부터 20년간 연간 29% 정도 오르면은 비트코인이 1,300만 달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상승률을 29%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20년 후에 우리의 노후 자금인 10억 이상이 동의될까라고 계산해 봤을 때 현재 1,000만 원어치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연 29%씩 상승한다고 치면은 20년 후에는 이게 16억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40대라면 내가 60대에 리타이어를 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지금 적립식으로 한 1,000만 원어치만 사두시면은 그때 가서는 이게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충당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정책 관련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우선 그 SEC 위원장 대행을 임명했는데 대행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SAB 121을 폐지한 겁니다. 이로써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은행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거라는 이런 장밋빛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행정명령으로 백악관의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를 보좌할 워킹그룹을 설립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구성을 했어요. 재무부 국장, 법무부 국장, 그다음에 SEC, CFTC,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서를 죄 모아서 거기 국장급들로 워킹그룹을 만들고 데이비드 삭스를 보좌해라 라는 일종의 실무그룹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그룹에다가 3대 임무를 줬습니다. 그 3대 임무가 뭐냐면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라. 또 하나는 암호화폐 업체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줘라. 마지막 하나는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곧 CBDC 개발을 금지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즉 CBDC를 금지하면은 그 대안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은 CBDC를 대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전략자산 비축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이나 솔라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될 거라는 이런 루머가 거론됐었는데 얼마 전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 검토해서 탈락됐다는 탈락설이 돌므로써 이 분야에 대한 기대는 너무 크게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CBDC의 도입을 반대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달러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보물로 미국 국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일종의 구세주로 등장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미국 국채를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손이었는데 지금은 이 큰 손들이 사라졌어요. 큰 손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외환보역에다 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 수요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주면서 아마 국채 시장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그 성장 전망만 하더라도 현재 한 2천억 달러 수준인데 올해 말에 이제 2배 수준인 4천억 달러 정도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5년 후에는 3조 달러 정도로 대폭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3조 달러가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냐 하면 현재 달러 발행 총액이 6조 8천억 달러입니다. 3조 달러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친비트코인, 친가상화폐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의 본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는 표를 잡기 위한 표심을 공략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지만 이유를 미국 정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이라는 얘기도 나온 거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지금 우선 가장 급한 문제는 불법 이민 문제, 그다음에 마약 단속 문제, 관세 전쟁 문제 이런 것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의아한 시각으로 야 이러다 이 양반 암호화폐 잘못하면 까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 때문에 지금 장세는 좋지 않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의 본심을 좀 들여다보면 그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정부 부채 상환 방안에 또 동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과거에 비트코인 대국이었던 중국이 지금도 밀거래와 밀채굴을 묵인하면서 채굴이나 거래 수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이 선수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브릭스가 비트코인 교육을 촉진키로 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와 미국 간의 비트코인 매직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달러 패권과 동시에 가상자산 패권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우선 비트코인은 우리가 탄생 목적서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탄생 목적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과 통화 교란을 막기 위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한 신용화폐가 아니라 스스로 신뢰를 구축한 이런 화폐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항상 세계화폐를 염원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패권국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공급해서 쓰는 이런 사회에서는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고,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 치닫고, 환율전쟁은 패권전쟁으로 내달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뿐이 없다라는 게 케인즈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세계화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여기에 부합하는 통화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거는 정부나 은행이 몰수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아니고 몰수 불가 화폐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이 세계 전체에 흘러다닐 수 있는 이런 세계화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러 종류의 화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달러 등 법정화폐하고 CBDC하고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이나 리플 등 암호화폐하고 이것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보일 때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상승한 화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나중에 선택받는 화폐가 비트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행하고 그 다음 달에 비트코인 재단에 올린 500자짜리 에세이인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화폐의 근본적 문제는 그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전적인 신뢰의 부족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은행들이 우리의 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전자방식으로 이체할 수 있을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행이 우리의 돈을 잘 보관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은행은 지극히 낮은 준비금만 남기고 신용 바보를 일으킬 정도로 대출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를 그들에게 맡기고 해커들이 우리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엄청난 간접비로 인해 소액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소액 송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신뢰가 아닌 암호화된 증거에만 기초를 둡니다. 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한마디로 기존 통화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신용 창출로 인해서 통화 교란을 심하게 일으키며, 그래서 금융위기 같은 거를 초래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집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았다면 이거는 가격 투자가 아닌 일종의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를 믿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했을 적에 우리가 가장 큰 과실을 딸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한마디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서 가능한 팔지 마십시오. 팔지 말라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 말씀드렸지만 현재 중국은 채굴이나 암호화폐 거래를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를 시켰어요. 한데 실제로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호들의 자본 유출을 위해서 법적으로는 금지시켜 놨지만 실제로는 묵인을 함으로써 이 사업을 음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브릭스의 회원국 간 무역 촉진에서 비트코인을 쓰기로 한 이후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자세 전환을 했는데, 중국도 이거를 양성화하는 쪽으로 자세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은 묵인 상태로 끌고 갈 건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비중이 55% 되고, 최근에 미국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단시간에 비트코인 채굴을 4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두 나라가 비트코인 전체 채굴의 95%를 담당하고 있어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중국이 법적으로는 금지시켜 놨지만 실제로 중국하고 홍콩하고의 거래액을 합치면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홍콩을 암호화폐 특화 도시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서 중국이 만약 이 분야에서 양성화 조치까지 취한다면 정말 빠른 속도로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텐데, 설사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묵인 상태로 끌고 가더라도 엄연히 미국 다음에 큰 시장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브릭스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아주 발빠른 행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전체가 이제는 비트코인을 미국 통화로 쓰면서 이 분야를 활성화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미국과 브릭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동시에 이렇게 되면 포브스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올해는 브릭스 국가나 G7 국가 중에서 미국처럼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함으로써 이제는 범위가 점차 외부로 확산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15개 주정부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고, 그리고 국부펀드 같은 데서도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 시대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